날이 저 상여를 세워야 합니다. 안개가 자욱한 오지 고을, 저작거리를 가로지르는 화려한 꽃상여 앞을 갑자기 막아선 건 평소 벙어리처럼 미친 척하던 꼬마였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피식 웃었다. 또 저 미친놈이 사고를 친다고. 상여꾼들은 발을 멈추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두 눈을 본 순간 발이 저절로 멈췄다. 미친 눈이 아니었다. 죽기를 각오한 눈이었다. 아이가 두 팔을 벌려 상여 앞을 막아서며 다시 외쳤다. 저 관에는 처녀가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들어 있습니다. 그 순간 고을실세 조 참판의 얼굴빛이 변했다. 가신들이 칼자루에 손을 얹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새로 부임한 이찬호 사또가 가신들을 제치고 앞으로 나서며 호령했다. 잠깐 행렬을 멈추시오. 그리고 저 관뚜껑을 당장 여시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들렸다. 퀴퀴하고 묵직한 냄새가 퍼지는 가운데 천이 거쳤다. 그 안에는 꽃다운 처녀 옥화가 없었다. 주름 깊은 노파의 얼굴이 있었다. 오른쪽 뺨에 작은 점. 아이가 1000번도 더 바라봤던 그 얼굴이었다. 마을이 터져나가는 듯한 비명과 함께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도대체 꽃상여 안에 왜 노파의 시신이 들어 있었던 것일까? 사흘 동안 벙어리처럼 흙바닥만 긁던 아이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던 것일까? 그리고 죽었다던 옥화는 과연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진실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사또 이찬호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된다. 달빛별빛 야담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때는 조선시대 충청도 어느 마을. 이찬호가 안개골에 부임한 것은 이미 지난 봄의 일이었다. 첫 번째 고을에서 억울한 옥사를 풀어낸 공으로 더 큰 고을로 옮겨온 것이었다. 충청도 깊은 산자락, 안개골이라 불리는 오지 고을이었다. 사또가 바뀌어도 마을은 늘 그 모양이었다. 조참판이라는 자가 고을 논밭의 절반을 쥐고 있었고 아전들은 그의 눈치를 먼저 살폈다. 이찬호는 부임 첫날부터 그것을 알아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아이 하나가 쪼그려 앉아 흙바닥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그리고 있었다. 나이는 12세쯤. 지나가는 사람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아전이 귀띔했다. 무명이라는 아이인데 사흘 전부터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됐다는 것이었다. 할머니가 산나물 뜨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고 그 충격에 미쳐버렸다고들 했다. 아이들은 곁을 지나치며 돌멩이를 던지고 미친놈이라 놀렸다. 무명이는 그래도 흙바닥만 바라보며 손가락을 움직였다. 이찬호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아이를 내려다봤다. 미친 아이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겁에 질려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치열하게 기억하려는 눈이었다. 흙바닥에 그려진 것은 낙서가 아니었다. 선과 선이 이어지고 점이 찍히고 방향이 표시돼 있었다. 지도였다. 이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관하로 돌아갔다. 그리고 아전을 불렀다. 그 노파가 실종된 날이 언제였느냐? 사흘 전이옵니다. 무명이가 말을 잃은 것도 사흘 전이고? 아전이 멈칫했다. 이찬호는 더 묻지 않았다. 창 너머 어둑해진 마을 쪽을 바라봤다. 사흘 전, 같은 날, 할머니가 사라졌고 손자는 말을 잃었다. 길을 잃은 노파의 손자가 왜 산속을 뒤지지 않고 마을 어귀에서 지도를 그리고 있는가?
그 아이는 미친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말할 수 없었다. 왜 말할 수 없는가? 그 답을 찾기도 전에 사흘 후 마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이닥쳤다. 고을 실세 조 참판의 외동딸 옥화가 급사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화려한 꽃상여가 저자거리를 가로질러 나타났다. 안개골에서 조 참판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조한석, 나이 58, 고을 최대 지주이자 전직 참판 벼슬을 돈으로 산 인물이었다. 마을 논밭의 절반이 그의 것이었고 장터 상인들은 그의 허락 없이는 좌판 하나 펼치기 어려웠다. 고리대금으로 빚을 쥐어짜고 빚을 못 갚으면 땅을 빼앗았다. 안개골 백성 셋 중 하나는 조 참판에게 빚을 진 신세였다. 겉으로는 점잖은 양반이었다. 제삿날이면 마을의 쌀을 풀었고 흉년이면 죽 한 솥 끓여 나눠줬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는 굽실거리고 돌아서면 이를 갈았다. 그러나 그 집 안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랐다. 본부인 유 씨는 시집 온 지 25, 해가 넘도록 손찌검을 달고 살았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줬지만 돌아온 것은 멸시뿐이었다. 첩이 셋이었다. 그중 막내 첩은 16살에 끌려온 아이였다. 유 씨는 그 모든 것을 이를 악물고 견뎠다. 딸 옥화 때문이었다. 옥화는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맑은 것이었다. 나이 18. 어미를 닮아 눈매가 고왔고 아비와 달리 마음이 여렸다. 마을 안악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옥화를 찾아왔다. 옥화는 자기 반찬을 덜어주고 자기 옷감을 잘라줬다. 그런 딸이었다. 그 옥화에게 조 참판이 불을 켜놓은 사랑채로 들어오라 한 것이 보름 전이었다. 방문을 닫고 조 참판은 대뜸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한양판서댁에 들어가 첩이 되어야 내 어미 약도 구하고 우리 집안도 산다. 옥화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조 참판은 차분하게 이어갔다. 한양 이 판서댁과 이미 밀약이 맺어졌다는 것. 옥화를 보내면 거금과 함께 오라비 과거길도 열어주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 이건 선택이 아니라 집안 전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것. 이미 판서댁과 약속이 된 일이다. 내 혼자만의 일이 아니야. 내 어미가 살고 죽는 것도 이번 일에 달려 있어. 유 씨 부인은 폐병이 깊었다. 약재 값이 쌓이고 있었다. 오라비는 과거를 3번 낙방했다. 그 모든 것이 옥화의 어깨 위에 올라앉았다. 옥화는 그날 밤 어미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유 씨는 딸의 떨리는 등을 쓸어내리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다. 남편이 무서웠고 현실이 무서웠다. 그런데 조 참판의 계획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옥화를 한양으로 보내려면 이 고을에서 옥화가 사라져야 했다. 살아있는 채로 떠난다면 소문이 난다. 양반집 처자가 첩으로 팔려갔다는 소문이 퍼지면 집안 체면이 끝이었다. 판서댁도 원하지 않는 소문이었다. 그래서 조 참판이 선택한 방법은 이것이었다. 옥화를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급사로 처리하고 꽃상여를 내보내고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꾸미는 것. 관 안에는 다른 시신을 넣으면 그만이었다. 문제는 시신이었다. 조 참판은 그 시신을 어디서 구했는가? 바로 그 무렵 사당 뒤 산길에서 혼자 산나무를 뜯던 노파 하나가 조 참판의 가신들에게 붙들렸다. 무명이의 할머니, 이름은 복순이었다. 나이 72.
안개골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었다. 아들을 역병으로 잃고 며느리마저 떠나버린 뒤 손자 무명이 하나를 데리고 살았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초가 한 채와 장독 몇 개뿐이었지만 무명이가 밥을 먹고 자라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좋겠다. 그날은 아침 일찍 나물 광주리를 이고 사당 뒤 산길로 올랐다. 무명이가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복수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집 봐라. 금방 온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복순이 사당 뒤 산길 중턱쯤 올랐을 때 숲풀 속에서 사내 둘이 나타났다. 조 참판의 가신들이었다. 복수는 영문도 모른 채 입을 틀어막혔다. 광주리가 산길에 나뒹굴었다. 나물들이 흩어졌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본 눈이 하나 있었다. 무명이었다. 할머니가 걱정되어 몰래 뒤따라온 것이었다. 아이는 바위 뒤에 숨어 모든 것을 보았다. 할머니가 끌려가는 것을, 그리고 사내들이 할머니를 사당 뒤 산기슭 깊은 곳으로 데려가는 것을. 무명이는 소리를 지르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할머니의 눈과 마주쳤다. 복수는 끌려가면서도 눈을 돌려 손자를 찾았다. 바위 뒤에 숨은 무명이와 눈이 마주치자 복수는 고개를 아주 작게 좌우로 흔들었다. 눈빛으로 말했다. 소리 내지 마라. 숨어 있어라. 무명이는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바위 뒤에 웅크렸다. 온몸이 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러나 소리는 내지 않았다. 얼마 후 사내들이 돌아왔다. 빈손이었다. 무명이는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바위 뒤에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사내들이 사라진 방향으로 기어갔다. 산기슭 깊숙이 잡목이 우거진 곳에 바위로 입구를 가린 동굴이 하나 있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무명이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들어갈 수가 없었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아이는 본능으로 알았다. 조참판의 가신들이 다시 올 수도 있었다. 소리를 질렀다가는 자신도 같은 꼴이 될 것이었다. 아이는 돌아섰다. 그리고 마을로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려 했다. 그러나 입이 열리지 않았다. 조참판의 가신들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할머니의 눈빛이 떠올랐다. 소리 내지 마라. 그 눈빛이 무명이의 목을 잠갔다. 그날부터 무명이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무명이는 다음 날부터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흙바닥에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다. 산길의 굽이, 사당의 위치, 잡목숲, 바위, 동굴 입구. 아이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지도로 그렸다. 지나가는 어른들에게 보여주려 했지만 어른들은 미친놈의 낙서라며 외면했다. 사흘이 흘렀다. 그리고 조참판은 움직였다. 외동딸 옥화가 급사했다는 발표가 마을에 퍼졌다. 이틀상을 치렀고 사흘째 되는 날 꽃상여가 저저거리에 나타났다. 상여는 화려했다. 꽃으로 치장한 것이 처녀의 혼을 달래려는 아비의 정성처럼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뒤를 따르며 혀를 찼다. 그 어린 것이 무슨 병이 그리 갑자기 왔다냐. 참판댁 복도 없지. 자식 복이 없어. 조참판은 상여 뒤를 따르며 눈물을 닦았다. 흰 상복을 차려입고 허리를 굽혔다.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무명이는 그 상여 행렬을 멀찌감치서 바라봤다. 저관 안에 있는 것이 옥화 아가씨가 아니라는 것을 무명이는 알았다.
조참판의 가신들이 동굴로 들어갔다가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 것을 새벽에 몰래 봤기 때문이었다. 그 천으로 싼 것이 무엇인지 아이는 알았다. 상여가 관아 앞을 지나는 순간이었다. 이찬호 사또가 관아 마당에 서 있었다. 상여 행렬을 지켜보는 눈빛이 고요했다. 무명이는 그 눈빛을 봤다. 사흘 전 부임하던 날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미쳤다고 외면하지 않았다. 낙서라고 지나치지 않았다. 그냥 보았다. 그냥 읽으려 했다. 무명이는 주먹을 쥐었다. 온몸이 떨렸다. 할머니의 눈빛이 떠올랐다. 소리 내지 마라. 그러나 동시에 다른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저 상여가 지나가 버리면 끝이었다. 관이 묻혀버리면 아무도 모른다. 할머니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영원히 아무도 모른다. 무명이는 달렸다. 상여꾼들의 어깨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이찬호 사또의 앞길을 두 팔을 벌려 막아섰다. 상여꾼들이 멈칫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댔다. 조참판의 가신들이 손을 칼 자루에 얹었다. 무명이는 입을 열었다. 사흘 동안 닫혀있던 그 입이 피를 토하듯 열렸다. 날이 저 상여를 세워야 합니다. 무명이의 외침에 상여꾼들의 발이 멈췄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다. 사흘 동안 벙어리처럼 흙바닥만 긁던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으니 처음엔 누구도 그 말의 뜻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저 미친 아이가 또 무슨 짓을 한다고만 여겼다. 그러나 이찬호는 달랐다. 그는 이미 사흘 동안 그 아이를 눈여겨봤다. 흙바닥에 지도를 봤다. 미친 아이의 눈이 미친 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무명이가 두 팔을 벌려 상여 앞을 막아서는 순간 이찬호의 눈빛이 변했다. 조참판에 가신 둘이 칼 자루에 손을 얹으며 앞으로 나섰다. 이 미친놈이 감히 상여 앞을 막아. 한 가신이 무명이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이찬호가 한마디를 던졌다. 손 치워라. 목소리는 낮았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 가신의 손이 멈췄다. 이찬호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무명이 앞에 섰다. 무명이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두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러나 두 팔은 내리지 않았다. 상여 앞을 막은 채 버티고 서 있었다. 이찬호가 무명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다. 다시 말해보거라. 무엇이 들었다 했느냐? 무명이의 입술이 떨렸다. 한 번 열린 입이었다. 그러나 다시 여는 것이 이토록 힘들었다. 주위의 시선이 온통 자신에게 쏠려 있었다. 조참판의 가신들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말했다. 한마디만 더 하면 내 목숨이 없다. 그러나 이찬호의 눈빛은 달랐다. 무명이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목에서 끌어올리듯 말했다. 저 관에는 처녀가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들어 있습니다. 마을이 조용해졌다. 상여꾼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다. 뒤따르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조참판의 얼굴빛이 변했다. 그러나 그는 곧 표정을 가다듬고 앞으로 나섰다. 사또 나리. 보시다시피 저 아이는 할머니를 잃은 충격에 정신을 잃은 불쌍한 아이입니다. 말도 못하던 아이가 갑자기 저런 소리를 하니 부디 너그러이 보아 넘겨주시고 망자의 길을 막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조참판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눈물까지 글썽였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럴듯했다. 할머니 잃은 충격에 미쳐버린 아이가 아무 관이나 붙들고 저런 소리를 한다고 그리 보는 것이 상식이었다. 이찬호는 조 참판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참판 어른. 의심스러운 죽음은 고을 수령이 확인하는 것이 법도입니다. 아이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관을 열어 확인한 뒤 더욱 성대히 장례를 치러드리지요. 조 참판의 눈꼬리가 실룩했다. 사또날이 이미 입관한 망자를 다시 열다니 그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예법보다 법도가 먼저입니다. 이찬호가 상여꾼들을 향해 돌아섰다. 저 관뚜껑을 당장 여시오. 상여꾼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조 참판의 가신들이 칼을 반쯤 뽑아들었다. 이찬호의 관아 포졸들도 창을 들어 올렸다. 잠깐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조 참판이 먼저 눈짓을 거뒀다. 가신들이 칼을 도로 집어넣었다. 상여꾼들이 관을 내렸다. 뚜껑의 못을 빼내기 시작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저저거리에 울렸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봤다. 뚜껑이 들렸다. 퀴퀴하고 묵직한 냄새가 먼저 퍼졌다. 소금과 흰 천으로 감싸 부패를 늦췄으나 냄새는 이미 배어 있었다. 사람들이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무명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는 관 옆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안을 내려다봤다. 천을 걷어내자 얼굴이 드러났다. 나이 든 여인의 얼굴이었다. 피부가 거무죽죽하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그 윤곽은 분명했다. 넓은 이마, 깊은 주름, 오른쪽 뺨의 작은 점. 무명이의 두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아이는 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손을 뻗어 그 얼굴을 건드리려다 멈췄다. 그리고 소리 없이 입을 벌렸다. 소리가 나오지 않는 울음이었다. 온몸이 흔들렸다. 어깨가 들썩였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거 녹화 아가씨가 아니잖아. 저 노파가 누구야? 저것 봐라, 무명이가 저러고 있잖아. 한 안악이 비명을 질렀다. 저거 복순 할매 아니야? 그 한마디에 마을이 뒤집어졌다. 조 참판은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다. 가신들과 함께 군중 속을 헤치며 빠져나가려 했다. 그러나 이찬호가 손을 들었다. 저자를 잡아라. 포졸들이 달려들었다. 가신 둘이 칼을 뽑아 저항했으나 수가 달렸다. 조 참판은 골목 어귀에서 포졸들에게 붙들려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이찬호는 무명이 곁에 다가가 한쪽 무릎을 꿇었다. 무명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다. 이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아이의 등에 손을 얹었다. 한참 후 이찬호가 입을 열었다. 잘했다. 두 글자였다. 그러나 무명이의 어깨가 그 두 글자에 더 크게 흔들렸다. 이찬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을 꿇고 있는 조 참판을 바라봤다. 조 참판의 얼굴에서 눈물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남은 것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이찬호가 물었다. 옥화는 어디 있느냐? 조 참판은 입을 닫았다. 이찬호는 그를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몸을 돌려 무명이가 사흘 동안 흙바닥에 그린 지도를 떠올렸다. 선과 선이 이어지고 점이 찍히고 방향이 표시된 그것. 사당 뒤 산기슭 깊숙한 곳을 가리키던 그 지도. 이찬호가 포졸 대장을 불렀다. 관군을 이끌고 사당 뒤 산길을 수색하라.
바위로 입구를 막은 동굴을 찾아라. 그리고 이찬호는 무명희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내가 안내할 수 있겠느냐? 무명희는 눈물을 소매로 닦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조참판의 얼굴이 처음으로 창백해졌다. 무명희가 앞장섰다. 사당 뒤 산길은 가팔랐다. 잡목이 우거져 길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다.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뒤를 따랐다. 이찬호는 말에서 내려 직접 걸었다. 무명희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사흘 동안 머릿속으로만 수백 번 걸었던 길이었다. 구비를 돌고 비탈을 오르고 잡목숲을 헤치자 큰 바위 두 개가 어긋나게 서 있는 곳이 나왔다. 무명희가 멈춰 섰다. 포졸들이 바위를 밀었다. 묵직한 돌이 옆으로 밀리며 검은 입구가 드러났다. 횃불을 들이밀자 동굴 안이 흐릿하게 보였다. 포졸 대장이 먼저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밖으로 나오며 낯빛이 굳어 있었다. 나리, 들어와 보십시오. 이찬호가 들어갔다. 동굴은 생각보다 넓었다. 안쪽에 짚이 깔려 있었고 밧줄 토막과 헝겊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한쪽 벽에는 촛농이 굳어 있었다. 사람이 갇혀 있었던 흔적이 분명했다. 손목을 묶었던 자리로 보이는 밧줄 자국이 집 위에 남아 있었다. 이찬호가 천천히 그 흔적을 살폈다. 시신을 보관했던 자리도 있었다. 동굴 안쪽 가장 서늘한 곳에 소금 자국이 남아 있었다. 복순 할머니의 시신을 여기 숨겨뒀다가 관에 넣은 것이었다. 포졸 하나가 헝겊 조각을 집어들었다. 나리, 이것 보십시오. 고운 비단 조각이었다. 양반과 처자의 치마에서 찢긴 것으로 보였다. 옥화가 갇혀 있는 동안 어딘가에 찢겨 남긴 흔적이었다. 이찬호는 그 비단 조각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다. 옥화는 이미 이곳에 없었다. 살아있는 채로 한양으로 보내진 것이었다. 조참판은 딸을 이 동굴에 가둬두었다가 꽃상여를 내보낸 날 새벽 한양으로 보내는 인편에 실었을 것이었다. 그것이 그의 계획이었다. 딸은 죽은 것으로 마을에 알리고 살아있는 딸은 한양 판서댁에 첩으로 들여보내는 것. 이찬호가 동굴 밖으로 나왔다. 무명희가 입구 옆 바위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이찬호와 눈이 마주치자 아이가 물었다. 할머니는 거기 없지요. 이찬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이미 관에서 나왔다. 정중히 모실 것이다. 무명희가 고개를 숙였다. 이찬호는 포졸 대장을 불렀다. 조참판을 관하로 압송하고 한양으로 가는 모든 길목에 전가를 보내라. 판서댁으로 향하는 처자를 찾아 보호하라. 포졸 대장이 달려갔다. 이찬호는 산길을 내려오며 생각했다. 판서댁이 이 사건을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고위 관료 집안은 체면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살인과 납치가 얽힌 사건에 자신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었다. 과연 그랬다. 한양으로 전갈이 닿기도 전에 판서댁 쪽에서 먼저 움직였다. 조참판이 포졸에게 붙들렸다는 소문은 날개 달린 것처럼 퍼졌다. 안개골에서 한양까지는 사나흘 길이었다. 그러나 소문이라는 것은 길을 가리지 않는다. 장돌뱅이의 입에서 입으로, 주막에서 주막으로 소문은 이틀 만에 한양 이판서댁 사랑채까지 닿았다. 이 판서는 그 소문을 들은 날 저녁 즉시 측근을 불렀다. 조가 놈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이냐? 그리 들립니다.
이 판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처자를 당장 돌려보내라. 오늘 밤 안에 밀약 서신은 어찌하시겠습니까? 불태워라. 흔적을 남기지 마라. 측근이 물러갔다. 이 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다. 한양의 밤거리가 내려다 보였다. 그는 오래 서 있었다. 조 참판과의 밀약이 세상에 드러나면 자신도 무사하지 못했다. 살인자와 내통한 고위 관료. 그 이름이 붙으면 벼슬이 끝이었다. 체면이 목숨보다 소중한 자들의 세계에서 선택은 언제나 빨랐다. 그날 밤 옥화는 낯선 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판서대 켕랑채 한 귀퉁이에 들어온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다. 밥상이 들어왔고 옷이 들어왔지만 옥화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울다가 지쳐 울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그때 방문이 열렸다. 측근이 들어와 짧게 말했다. 돌아가시오. 옥화가 고개를 들었다. 그냥 돌아가라는 말씀입니까? 가마를 대령했으니 타고 가시오. 옥화는 잠시 그 사내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일어섰다. 가져온 짐도 없었다. 입고 온 옷 그대로 방을 나섰다. 가마가 한양 남대문을 빠져나간 것은 이경이 막 지났을 때였다. 사흘 후 옥화가 안개골에 닿았을 때 마을은 이미 뒤집어진 뒤였다. 어미 유씨는 딸이 가마에서 내리는 것을 보자마자 마당으로 뛰쳐나왔다. 폐병으로 누워있던 몸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만은 누가 붙잡아도 막을 수 없었다. 유씨는 딸을 끌어안고 주저앉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안고 흔들었다. 옥화도 말이 없었다. 어미의 등을 두 손으로 끌어안고 얼굴을 파묻었다. 그 두 사람이 마당에 주저앉아 흔들리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담 너머로 바라봤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누군가 코를 훌쩍였다. 관아에서는 조 참판에 대한 신문이 이어지고 있었다. 조 참판은 처음에는 버텼다. 모른다, 아니다, 소문이 잘못됐다. 그러나 동굴의 흔적, 비단 조각, 가신들의 자백이 하나씩 쌓이자 더 버틸 수가 없었다. 신문 이틀째 되는 날, 조 참판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이찬호는 그를 오래 내려다봤다. 그리고 한마디만 했다. 내가 그 노파에게 한 짓을 이제 나라가 내게 할 것이다. 조 참판은 그날로 한양 의금부로 압송되었다. 그러나 이찬호에게는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다. 무명이었다. 의금부의 판결이 내려오는 데는 보름이 걸렸다. 살인, 납치, 고리대금, 위계, 죄목이 넷이었다. 판결은 참수형이었다. 조 참판이 평생 긁어모은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다. 논밭은 그에게 빚을 지고 땅을 빼앗겼던 마을 백성들에게 돌아갔다. 마을 곳간에 쌓여있던 곡식은 풀렸다. 유씨 부인과 옥화에게는 집과 살림이 남겨졌다. 안개골이 처음으로 숨을 내쉬는 것 같았다. 옥화의 오라비는 그해 겨울 과거를 다시 보았다. 이번에는 붙었다. 조참판이라는 이름의 그늘 아래 짓눌려 있던 것들이 그 그늘이 거치자 하나씩 일어서기 시작했다. 유씨 부인의 폐병도 조금씩 나아갔다. 마음의 병이 반이었던 것이었다. 복순 할머니의 장례는 뒤늦게 정중히 치러졌다. 이찬호가 직접 제문을 썼다. 고을 수령이 일개 노파의 장례에 제문을 쓰는 일은 전례가 없었다. 아전들이 조심스럽게 말렸으나 이찬호는 듣지 않았다.
이 고을에서 가장 억울하게 간 사람이다. 마땅히 그리해야 한다. 장례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왔다. 무명이는 상여 앞에 섰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이미 울 만큼 울었는지 아니면 울음이 남아있지 않은지 그냥 두 눈을 크게 뜨고 상여를 바라봤다. 할머니가 처음 끌려가던 날부터 오늘까지 그 모든 날이 무명이의 눈앞을 지나갔다. 바위 뒤에 숨어 할머니의 눈빛을 봤던 날. 소리 내지 마라. 그 눈빛을 지키느라 사흘을 벙어리로 살던 날. 클바닥에 지도를 그리며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던 날. 그리고 상여 앞을 막아서던 날. 상여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명이가 뒤를 따랐다. 마을 사람들이 따랐다. 이찬호도 말을 타지 않고 걸어서 따랐다. 산기슭 양지 바른 곳에 터를 잡았다. 봄이 오면 진달래가 피어날 자리였다. 관이 내려지고 흙이 덮이기 시작했다. 삽질 소리가 끝났을 때 무명이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리고 아이가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다. 사흘 동안 닫혀있던 목이 또 한 번 열렸다. 이번에는 절규가 아니었다. 어린아이의 울음이었다. 할머니를 잃은 아이의 울음이었다. 막혔던 것이 터지듯 산골짜기 안개골에 그 울음소리가 퍼졌다. 마을 사람들 여럿이 눈시울을 붉혔다. 이찬호는 무명이 뒤에 서서 그 울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울음이 잦아들자 무명이가 이찬호 앞에 섰다. 두 손을 모아 이마에 닿도록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찬호가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무명이라 했지. 이름이 없다는 뜻이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찬호는 잠시 아이를 바라봤다. 칼도 없이 벼슬도 없이 목숨 하나만 들고 상여 앞을 막아선 아이. 사흘 동안 말을 잃고도 진실을 포기하지 않은 아이. 오늘부터 명석이라 해라.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밝을 명의 돌석이다. 어둠 속에서도 돌처럼 버티며 빛을 잃지 않았다. 내 할머니가 내 안에 그 이름을 심어두고 간 것이다. 명석이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금방 다시 들었다. 눈이 아직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다. 사흘 동안 흙바닥을 보던 눈이 아니었다. 정면을 보는 눈이었다. 이찬호가 안개골을 떠난 것은 열흘 후였다. 떠나는 날 아침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마을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 명석이도 나와 있었다. 더 이상 흙바닥에 쪼그려 앉아 지도를 그리지 않았다. 두 발로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이찬호가 말 위에서 그 아이를 내려다봤다. 명석이가 손을 들어 흔들었다. 이찬호가 고개를 한 번 끄덕이고 고삐를 당겼다. 그 순간이었다.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거치지 않던 안개골의 안개가 그날 아침만은 거쳤다. 산 너머에서 햇살이 흘러들어왔다. 마을 지붕이 환해지고 느티나무가 환해졌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알았다. 안개가 거쳤다.